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물이 맑고 공기가 좋아 사람들의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운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는 맑은 가을물이 졸졸 흐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낙네들의 빨래방망이 소리를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일이 힘들어도 서로 도우며 살았고 밤이 되면 집집마다 호롱불을 켜고 예시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던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기와지붕이 웅장한 집이 바로 박대감의 집이었는데 구흔 99칸이나 되는 큰 집이었지만 위세를 부리기보다는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 배고픈 이들이 줄인 배를 채우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박대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으나 그 재산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쓰지 않고 가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고 홍수가 나면 집 없는 이들을 불러 재워주는 살아있는 부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박대감의 집 쪽을 향해 절을 올리기도 하고 그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오늘도 대감마님이 무사하시구나 하며 안도를 하곤 했습니다. 박대감의 인품은 산 너머 다른 고을에까지 널리 알려져 벼슬아치들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아침에 박대감의 집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채 마루에 앉아 문안 인사를 받으려던 박대감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만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을 잘못 자서 다리가 저린 것이거니 생각하고 주무르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워지기만 할 뿐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대감을 부축하여 자리에 눕혀드렸으나 대감은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없다며 식은땀을 흘리셨고 그 인자하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하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바쁘게 오갔습니다. 박대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는데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지만 누구 하나 시원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고개만 젓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침을 잘 놓기로 소문난 침술가는 대감의 다리에 장침을 놓아보았지만 바늘이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감각이 죽어버려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약을 잘 짓기로 유명한 약방 주인은 산삼이며 녹용이며 귀하다는 약재를 모두 넣어 탕약을 타려 올렸지만 대감은 약을 드시고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화가 안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도록 대감은 사랑채 방 안에 갇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냄새만 맡으며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는 동안 대감의 다리는 점점 더 말라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변해갔습니다. 이 집의 부엌 한 구석에는 10서너 살 남짓된 어린 소녀가 어머니를 도와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이름은 연화라고 불렀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나고 자란 하녀의 딸이었지만 눈망울이 유난히 맑고 총명하여 박대감이 지나가다 마주치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귀여워하던 아이였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참모였는데 손맛이 좋아 대감마님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척척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 어깨 너머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틈만 나면 뒷산에 올라가 온갖 풀과 나무의 이름을 외우며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속의 풀들이 저마다 가진 냄새와 모양을 구별하는 재주가 남달라 마을 어른들도 모르는 약초를 찾아내어 배탈난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하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연화에게 박대감은 그저 주인 어른이 아니라 아비 없는 서름을 잊게 해준 하늘 같은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몇 해 전 흉년이 들어 쌀독이 바닥나고 연화와 어머니가 굶주림에 허덕일 때 박대감은 친히 곳간을 열어 쌀과 보리를 내어주며 굶지 말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대감이 건네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를 연화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기에 대감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탕약을 다리는 불을 지키며 제발 대감마님이 훌훌 털고 일어나 예전처럼 마당을 거니시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연화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대감의 병환이 길어지자 집안의 살림을 맡아보던 집사초의 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겉으로는 대감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서방은 대감이 병석에 누워 계신 틈을 타서 소작인들을 닥달하여 소작료를 더 받아내려 했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몰래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에게는 대감의 안정을 위한다는 핑계로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고 오직 자신이 믿는 몇몇 하인들만 대감의 방을 출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바깥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최 서방이 전해주는 말만 믿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져 갔지만 누구 하나 감히 최 서방에게 맞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사랑채 쪽을 유심히 살피곤 했는데 어쩐지 요즘 들어 사랑채에서 나오는 약찌꺼기의 냄새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몸을 보호하는 탕약이라면 구수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나야 하는데 최근 다려나가는 약에서는 묘하게 비릿하고 톡 쏘는 듯한 역한 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보았지만 어머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하녀 주제에 감히 대감마님의 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했다가는 경을 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연화는 탕약을 다리고 남은 찌꺼기를 몰래 주워다가 냄새를 맡아보고 산에서 보았던 독초들과 비교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연화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다가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참아내려는 대감마님의 억눌린 비명 같기도 했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깊은 한숨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사랑채 담장 밑으로 다가갔는데 창호지 문에 비친 대감의 그림자는 홀로 앉아 다리를 두드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대감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엄한 규율과 최 서방의 감시 때문에 감히 그럴 수는 없었고 그저 담벼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연화의 젖은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박대감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났지만 아무도 뽑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곡간의 쌀은 줄어드는데 채워지는 곡식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대감의 병세가 차도가 없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 같았고 혹여나 대감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마을은 어찌 되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며 생각에 잠겼는데 불타오르는 장작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을 넘어서 자신이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의무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산에서 배운 지식들이 어쩌면 대감마님을 위해 쓰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병이 단순히 몸이 쇠약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 외부의 나쁜 기운이 혀를 막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어릴 적 산속을 헤매다 다리가 부러진 노루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루가 특정 풀을 씹어 상처에 바르고 며칠 뒤 멀쩡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목격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 풀의 생김새와 냄새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대감의 증상이 혈이 꽉 막혀 통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도 아닌 천한 한녀의 딸이 감히 처방을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연화는 속만 태우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는 우연히 최 서방이 낯선 약재상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최 서방은 창고 뒤편 으슥한 곳에서 약재상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매우 사악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서히 마르게 해야 한다느니 눈치채지 못하게 양을 조절하라. 느니 하는 불길한 단어들이 바람결에 실려와 연화의 귀에 꽂혔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최 서방이 대감마님의 병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더욱 주의 깊게 최 서방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최 서방은 대감의 식사에 올릴 밥상까지 직접 검사하며 까다롭게 굴었는데 유독 국이나 찌개 종류에 무언가 가루 같은 것을 타는 듯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지만 최 서방의 눈초리가 워낙 매서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화의 어머니조차 연화가 자꾸 사랑채 주변을 맴도는 것을 알고는 크게 꾸짖으며 부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화는 사면촉에 빠진 듯한 답답함을 느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감마님이 저렇게 시들어가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최 서방이 잠시 마을 밖으로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대감의 수발을 들던 나이든 하녀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당장 대감의 점심상을 들고 갈 사람이 없어지자 부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른 하녀들은 다들 바깥일에 불려나간 상태였고 남은 사람은 오직 연화뿐이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연화에게 소반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조심스레 상만 내려놓고 오너라. 절대 딴짓하지 말고 대감마님께 폐 끼치지 말고 곧바로 나와야 한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받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점심상을 들고 사랑채를 향해 걸어갔는데 발걸음을 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대감의 방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는 기침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감마님 점심상 올리러 왔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들어오너라 하는 허락이 떨어졌고 연화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어 숨이 막힐 듯했고 창문이 닫혀 있어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대감은 이불을 덮고 벽을 향해 돌아누워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왜소해 보여 연화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연화가 상을 내려놓는 소리에 대감이 천천히 몸을 돌려 앉으셨는데 그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호탕하고 인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매 시달린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연화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네가 연화로구나. 많이 컸구나. 어미는 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아랫사람의 안부부터 챙기는 대감의 마음에 연화는 감동하여 고개를 숙이고 예, 대감마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내 꼴이 일이 되어 미안하구나. 밥맛이 없어 많이 남길 것 같으니 흉보지 말아라 하시며 수저를 드셨습니다. 연화는 방을 나가야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대감마님의 다리를 자세히 볼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내 대감마님 잠시 다리를 좀 주물러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있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의외라는 듯 잠시 연화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다리가 돌덩이처럼 굳어 감각이 없으니 누가 만져주면 그나마 낫더구나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추고 대감의 다리를 드러냈는데 다리는 정말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피부는 검푸르게 죽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연화의 손이 대감의 무릎 아래 혈자리를 누르자 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미세하게 신음했습니다. 의원들은 감각이 없다고 했지만 연화가 느끼기에는 깊은 곳에 아직 희미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무릎 뒤쪽 오금쟁이. 부근이 비정상적으로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그곳에 뭉쳐 혈액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찬 기운을 불어넣거나 독을 써서 혈을 막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산에서 독사에 물려 다리가 썩어 들어가던 짐승의 환부와 그 느낌이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손길이 점점 더 세밀하게 움직이자 대감은 어허, 내 손길이 맵구나. 의원침보다 낫다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리고 최서방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서방은 마을에서 돌아오자마자 연화가 대감방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연화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고향 것 감히 천한 것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대감마님 옥체에 손을 대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최서방의 서슬퍼런 고함에 대감마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고 최서방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서방은 연화의 당돌한 눈빛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하인들을 불러 연화를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에게 팔을 잡혀 끌려나가면서도 대감마님을 향해 대감마님 꼭 쾌차하셔야 합니다. 약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이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밖으로 쫓겨난 연화는 마당 구석에 내동댕이 쳐졌고 최서방은 다시는 사랑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화의 어머니가 달려와 연화를 감싸 안으며 싹싹 빌었고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채 서러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지 무섭고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부엌 구석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에 만져본 대감의 다리 느낌이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딱딱한 덩어리를 녹여내기만 한다면
분명 대감마님은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는 최 서방이 먹인 이상한 약과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금에 찬 기운을 몰아내려면 따뜻한 성질의 약초가 필요해. 산 꼭대기 바위 틈에서 자라는 붉은 뿌리풀. 그래, 그것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연화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비록 하녀의 딸이라는 천한 신분이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반달이 걸려 있었고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산에 올라 약초를 구해오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최 서방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내가 대감마님의 병을 고치겠노라고. 그것이 비록 무모한 짓일지라도 은혜를 갚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연화는 믿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소녀의 눈빛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상월 마을의 아침 안개는 마치 소미불처럼 대감의 집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하다 새벽달기 울 때쯤에야 겨우 쪽잠이 들었으나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에 놀라 번쩍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품었던 결심은 아침 햇살 아래서 더욱 단단해졌지만 현실은 당장 눈앞에 닥친 고된 부엌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쩐지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품은 투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젖은 손을 치마폭에 쓱쓱 닦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주를 집어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최 서방의 고함 소리가 사랑채 담장을 넘어 안채 부엌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져 집안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최 서방은 대감마님의 병구안을 핑계로 집안의 기강을 잡겠다며 애꿎은 하인들을 닥달하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등등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고 있는 늙은 머슴에게 빗자루질이 서툴다며 밥을 굶으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빨래터로 가는 계집종들에게는 곁눈질을 하지 말라며 험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예전 박대감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험악한 분위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창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저 오만한 최 서방의 콧대를 꺾어놓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최 서방의 횡포는 집안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대감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소작인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의 약값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며 소작료를 예전보다 5할이나 더 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이는 가난한 소작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소작인들은 흉년이 들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국에 소작료를 올리면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최 서방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건장한 하인들을 시켜 소작인들을 내쫓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멍석을 깔아놓고 매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자하던 박대감이 병석에 눕자마자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힘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박대감 집안의 변고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낙이 글쎄 최 서방 그 작자가 대감마님 핑계를 대고 우리 집 쌀도까지 털어갔지. 뭐야
라고 울분을 토하자 다른 안악이 대감마님이 그걸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병이 깊어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니 원통할 노릇이야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또 다른 노파는 목소리를 낮추며 내가 보기에 대감마님 병이 심상치 않아.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리 되는 것도 이상하고 최 서방이 외부 사람들을 죄다 막는 것도 수상쩍음라며 의혹에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박대감의 집에 마구니가 꼈다는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산 너머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방 안에 갇힌 박대감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최 서방이 가져다주는 쓴 약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대감의 병을 고칠 약초를 구하러 가기 위해 잠시 짬을 내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땔감을 해오겠다고 둘러대고 지게를 지고 나섰지만 연화의 품속에는 약초를 캘 호미와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랐지만 연화는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숲속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연화가 찾는 약초는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만 자란다는 접골목에 뿌리와 찬 기운을 몰아내는 천년초였는데 이것들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어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가시덤불에 긁혀 종아리에 피가 맺히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눈을 크게 뜨고 풀숲을 뒤졌습니다. 오로지 대감마님의 차가운 다리를 따뜻하게 녹여드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산속을 헤매던 연화의 눈에 드디어 벼랑 끝 바위 틈에 붉은 줄기를 뻗고 있는 약초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책에서 보았던 막힌 혀를 뚫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바로 그 귀한 약초였습니다. 연화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조심스럽게 바위로 다가갔지만 약초는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위험한 곳에 자라나 있었습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연화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칡넝쿨을 허리에 감은 채 조심스레 몸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대감마님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마침내 호미 끝에 단단한 뿌리의 감촉이 느껴졌고 연화는 온 힘을 다해 약초를 캐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흙 묻은 약초에서 나는 쌉싸름한 향기가 연화의 코끝을 스치자 마치 대감마님이 벌써 다 나으신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약초를 구하고 산을 내려오던 연화는 마을 어귀에서 땔감을 잔뜩 지고 내려오느라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대감집 행랑채에 기거하며 평생을 이 집에서 보낸 행랑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랑 할멈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으로 박대감의 조부 때부터 이 집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하여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존재였지만 연화에게만은 가끔 누룽지를 쥐어주곤 했던 분이었습니다. 할멈은 흙투성이가 된 연화의 몰골과 지게 밑으로 살짝 삐져나온 약초 뿌리를 보더니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근심 어린 눈빛을 보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팔을 잡아 끌어 아무도 없는 담벼락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할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연화의 귀에 대고 났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꾸미는지 내 모를 줄 아느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연화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할멈은 말을 이었습니다. 최 서방 그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 집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고 작정한 놈이야. 네가 캐온 그 풀뿌리로 대감병을 고치겠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공연히 나섰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네 어미까지 다친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입 다물고 사는 게 상책이다. 할멈의 말은 연화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지만 그 속에는 어린 연화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멈은 예전에도 최 서방의 눈밖에 난 하인들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할멈의 경고에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알아요. 무섭고 떨려요. 하지만 대감마님이 저렇게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게 사람 도리라고 배웠어요. 제가 아니면 누가 대감마님을 살리겠어요.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볼에 묻은 흙을 씻어 내렸습니다. 할멈은 연화의 당찬 모습에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긴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습니다. 제명 재촉하는 꼴이라니. 쯧쯧. 정, 그렇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서방 눈에 띄면 그날로 초상 치르는 줄 알아라. 할멈은 그렇게 말하고는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사라졌지만 그 뒷모습은 어쩐지 예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할멈의 충고를 되새기며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가온 약초는 아무도 모르게 부엌바닥 및 비밀 공간에 숨겨두고 밤마다 몰래 꺼내어 손질을 했습니다. 약초를 지식여 즙을 내고 말려서 가루를 만드는 과정은 고단하고 지루했지만 연화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최 서방이 대감에게 올리는 탕약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는 최 서방이 약탕기 옆에 두고 쓰는 작은 약재함을 발견했는데 그 함은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어 그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그 함 속에 대감의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서방이 사랑채 마루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가 흘러나와 있는 것을 연화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매미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낮잠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마루로 다가갔습니다. 최 서방의 코는 드르렁드르렁 골아떨어져 있었고 열쇠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고는 재빨리 약탕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약재함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검붉은 색의 가루가 든 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가루를 조금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혀끝이 아려오고 머리가 핑 도는 독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오라는 독초를 법제하지 않고 빻은 가루로 장기간 복용하면 사지가 마비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독약이었습니다.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최 서방이 대감마님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연화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금 당장 소리를 질러봤자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루를 아주 조금 덜어내어 증거로 챙기고 다시 함을 잠근 뒤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최 서방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연화는 열쇠를 슬그머니 밀어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최 서방이 갑자기 하며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연화는 깜짝 놀라 마루 밑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연화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부엌으로 돌아온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 서방은 초가루를 탕약에 섞어 대감의 기운을 막고 있었고 그 때문에 다리가 차갑게 굳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법은 하나 몸속에 쌓인 독을 해독하고 막힌 혀를 뚫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연화가 구해온 약초들이 바로 그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대감에게 드시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상황에서 연화가 만든 약을 대감의 입에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탕약에 몰래 섞을까 아니야. 맛이 변하면 바로 들킬 거야. 밥상에 올릴까 김이 상궁 역할을 하는 최서방이 먼저 맛을 볼 텐데 시간은 흘러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하인이 떠먹여주는 미움을 겨우 받아넘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도 극에 달해 밤이면 대감집 때문에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최서방은 이를 빌미로 사병들을 고용하여 집 주변을 더욱 삼엄하게 경비했고 집은 마치 요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연화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대감마님이 정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부엌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대감마님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던 중 마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서방은 장을 핑계로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고 자신의 배를 채울 맛있는 음식들을 장만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될 것이라며 믿을 만한 부하들에게 집안 단속을 맡기고는 룰루랄라 장터로 떠났습니다. 연화에게는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서방이 없는 틈을 타서 대감마님을 직접 뵙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약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이 남겨둔 부하들은 험상궂은 사내들로 안채 입구를 지키며 파리새끼 한 마리 들여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눈을 피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문득 부엌 뒤편에 있는 오래된 개구멍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강아지가 드나들던 작은 구멍이었는데 지금은 잡동사니로 막혀 있었지만 잘만 뚫으면 몸집 작은 연화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에 연화는 부엌 뒤편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잡동사니를 치우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땀을 뻘뻘 흘린 끝에 드디어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확보했습니다. 연화는 준비해둔 약초 달인 물과 침통을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흙바닥을 기어서 개구멍을 통과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채 마당에 들어선 연화는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사랑채로 이동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왁자지껄 떠드느라 작은 인기척은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등 뒤를 지나 대감의 방문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방문 창호지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안을 들여다보니 대감은 혼자 끙끙 앓으며 뒤척이고 계셨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고 대감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연화가 대감마님 하고 작게 부르자 대감은 깜짝 놀라 눈을 뜨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의 얼굴을 확인한 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화냐, 네가 밤중에 어인 일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감마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최서방이 대감마님께 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소리를 내지 마시고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 대감은 연화의 갑작스러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빛이 흔들리며 그게 무슨 소리냐, 최서방이 독을 쓴다니 하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절박했기에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가 날로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대감은 침묵 속에서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것은
너를 믿겠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품에서 약물이 든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속이 뒤집히는 것처럼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독을 토해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대감의 입에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꿀꺽꿀꺽. 대감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약을 다 마신 대감은 잠시 후 얼굴이 벌개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미리 준비한 요강을 대령하고 대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토해내세요. 다 쏟아내셔야 합니다. 대감은 뱃속 깊은 곳에서 검은 물을 한바탕 쏟아내셨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코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토해낸 대감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지셨지만 안색은 오히려 조금 맑아진 듯 했습니다. 연화는 지체하지 않고 이번에는 대감의 다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붉은 약초 반죽을 다리에 바르고 헝겊으로 칭칭 감았습니다. 이제 다리에 불을 놓은 것처럼 뜨거워질 겁니다. 막힌 혈이 뚫리는 신호인이 놀라지 마세요. 연화가 약초찜질을 마치고 대감의 이불을 덮어드리려는 순간 밖에서 경비병들의 술자리가 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대감마님, 방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가서 확인 좀 해봐.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방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은 물론 대감마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급히 숨을 곳을 찾았지만 방 안에는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병풍 뒤 장롱 안, 어디도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는 대감마님의 이불 속 발치 쪽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대감은 기지를 발휘하여 짐짓 큰 기침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여 이불의 불룩한 부분을 가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사내가 횃불을 들고 방 안을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는 방 안을 휘 둘러보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우 냄새, 영감님 아직 살아계슈. 사내는 대감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대감은 힘없는 목소리로 물 좀 다오 하며 연기를 하셨습니다. 사내는 귀찮다는 듯이 물은 무슨 아침에나 드슈 하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연화는 이불 속에서 땀범벅이 된 채 기어 나왔습니다. 대감과 연화는 서로 마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서방이 돌아오기 전에 대감의 다리를 완전히 고쳐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눈으로 대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감마님.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진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윙윙 울었고 격정적인 내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감마님의 다리에는 기이한 열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얼음장 밑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격렬한 감각이었습니다. 연화가 발라놓은 붉은 약초 반죽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면서 막혀있던 혈관을 강제로 뚫고 지나가는 과정이었기에 대감은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대감은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었는데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옆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연화는 그런 대감의 곁을 지키며 수건으로 땀을 닦아드리고 작은 목소리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곧 찬 기운이 물러갈 것입니다. 라며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새벽달기 멀리서 회를 치며 울 때쯤
대감의 고통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고 대신 다리 끝에서부터 찌릿한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수개월 동안 느껴보지 못한 생명의 감각이었으며 마치 죽은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야 내 엄지발가락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난다. 내 다리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며 감격에 겨워하셨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감의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던 발바닥에 미세하게나마 온기가 돌고 있었고 핏기 없던 피부에도 옅은 홍조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회복의 신호였고 연화의 처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최서방이 돌아올 것이고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대감마님, 날이 밝아 사람들이 오면 여전히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척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더 아프고 기운이 없는 척 연기를 해주십시오. 최서방을 완전히 속여야만 그의 죄를 명백히 밝힐 수 있습니다. 대감은 연화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 평생 거짓말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 늙은 몸 하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바로잡기 위함이니 내 말대로 하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하여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자 연화는 밤새 있었던 흔적을 말끔히 치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안차의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최서방과 그 일당들이 시끌벅적하게 들어왔습니다. 최서방은 장터에서 거하게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불구죽죽하고 발걸음이 비틀거렸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하인들을 집합시켜 놓고 내가 없는 동안 쥐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거린 놈이 있느냐 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조아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고 최서방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부엌 창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서방은 사랑채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대감의 동태를 살폈는데 대감은 연화와 약속한 대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서방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없는 사이에 병세가 더 깊어지신 듯하여 이놈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장터에서 용하다는 약재를 더 구해왔으니 이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최서방이 꺼내놓은 것은 또다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약이었습니다. 대감은 그 약을 보자마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힘없는 목소리로 자네가 고생이 많네.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 하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최서방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약을 탕기에 넣고 달릴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최서방이 가져온 약재 꾸러미가 어디에 있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최서방은 자신이 가져온 짐 보따리를 사랑채 마루 한 구석에 던져놓고는 하인들에게 점심상을 봐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연화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 독약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연화는 점심상에 올릴 숭늉을 끓인다는 핑계로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차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척하며 최서방의 짐 보따리 근처를 스쳐 지나갔는데 보따리 틈으로 낯익은 종이 봉투가 보였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하게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딘 척하며 보따리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연화는 재빨리 일어나면서 손으로는 번개같이 종이봉투 하나를 소매 속에 감췄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연화가 넘어진 것에만 신경을 썼지 그녀가 무엇을 훔쳤는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고는 숭늉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의 봉투를 꺼내보니 지난번에 보았던 바로 그 초오 가루였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최 서방이 꼼짝 못하게 만들려면 그가 대감에게 약을 먹이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약이 독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연화는 머릿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최 서방이 대감에게 약을 올리는 시간이 바로 결전의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행랑 할멈이 우물가에 나가 오늘 밤 대감마님 댁에서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며 넌지시 흘린 말이 발단이었습니다. 할멈은 연화의 결심을 눈치채고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워낙 대감마님을 존경했기에 하나둘씩 해가 지면 대감집 마당으로 모여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무집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곧 비가 쏟아질 듯한 음산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오늘 밤 벌어질 일을 예고하며 긴장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최 서방은 정성스럽게 달인 탕약을 들고 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약은 지난번보다 색이 더 검고 냄새가 독했는데 최 서방은 이것이 대감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며 문을 걸어 잠갔고 밖에서 엿듣지 못하도록 하인들을 모두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대감은 벽을 보고 누워 계셨습니다. 최 서방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대감마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 약만 드시면 아주 편안해지실 겁니다 라며 사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는데 그 동작이 아침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보였지만 최 서방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고는 최 서방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최 서방, 내가 자네를 믿고 집안일을 맡긴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 자네는 나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대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 서방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아이고,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소인은 오직 대감마님의 쾌유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사발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잠깐만요. 그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이 나간 틈을 타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최 서방은 쏘스라치게 놀라 사발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최 서방이 문을 열고 튀어나오려 하자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마루 위로 올라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약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최 서방이 대감마님을 독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고 그 울림은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때마침 약속이라도 한 듯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둘씩 마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랑 할멈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횃불로 환하게 밝혀졌고 최 서방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 서방은 짐짓 큰 소리를 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무엇을 안다고 짓거리느냐. 여봐라, 저 년을 당장 끌어내. 멍석말이를 해라. 하지만 하인들은 마을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선뜻 나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아까 훔친 초호 가루 봉투와 지난밤 대감이 토해낸 동물을 닦은 수건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루는 사람이 먹으면 죽는 초호 가루이고 이 수건은 대감마님이 독을 토해내신 흔적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최서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의원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서방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내며 흉기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습니다. 내 인연 오늘 내 손에 죽어보자. 그가 연화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멈춰라.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은 아직 다리가 온전하지 않아 문틀을 잡고 겨우 서 계셨지만 그 위엄만은 병들기 전 호랑이 같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대감이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을 보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 어떻게? 박대감은 녹이 띈 얼굴로 최서방을 내려다보며 꾸짖으셨습니다. 내 눈과 귀를 막고 집안을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를 죽이려 했느냐. 내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덮는구나. 대감의 호통소리에 최서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길을 찾느라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며 발뺌을 하려 했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와 대감의 회복된 모습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리 없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부축해드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서방이 숨겨둔 장부와 그동안 빼돌린 재산들을 찾아내어 완벽하게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서방은 대감마님의 병환을 핑계로 여러분의 소장료를 착복하고 곡간의 곡식을 빼돌려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제가 그 장부를 보았습니다. 최서방의 방 장롱 밑바닥을 들춰보면 이중으로 된 바닥 아래에 진짜 장부와 훔친 폐물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연화의 폭로에 마을 청년 몇몇이 즉시 최서방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먼지투성이가 된 장부 뭉치와 보석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소작인들에게 뜯어낸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고 보석함에는 대감집 안방마님의 폐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놈을 관에 넘겨라. 우리 쌀 내놓아라. 사람들은 최서방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최서방은 이제 도망칠 곳도 변명할 거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며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대감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자네에게 기회는 수없이 많았네. 하지만 자네는 그 기회를 모두 욕심으로 차버렸어. 대감의 단호한 태도에 최서방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마당에 펼쳐진 권선징각의 현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연화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연화야, 네가 나를 살리고 이 집안을 살렸다. 내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저승문턱을 넘었을 것이야. 대감의 칭찬에 연화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녀의 딸이라는 이유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지난날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화를 향해 박수를 보내며 대단하다, 연화야, 효녀가 따로 없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부엌 문가에 서서
눈물을 훔치며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서방을 처벌하고 엉망이 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대감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부탁하여 최서방을 포박하게 하고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넘기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곳간문을 활짝 열어 그동안 고생한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아직 온전치 않았지만 대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어오른 모닥불 주변으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고 연화는 대감의 다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며 남은 도끼를 빼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포박된 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의 눈은 독사처럼 번들거리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작은 단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포승줄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쇠붙이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오직 마당 구석에서 장작을 나르던 행랑 할멈뿐이었습니다. 할멈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행랑 할멈의 비명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최서방의 손에 들린 단도가 허공을 갈랐고 그 섯을 퍼런 칼날은 대감마님이 아닌 할멈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할멈은 짧은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 틈을 타 마을 청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최서방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최서방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분노에 찬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최서방의 팔을 뒤로 꺾어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게 밧줄로 칭칭 감았고 이번에는 그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남겨두고 온몸을 꽁꽁 묶어 마치 굴비 두름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서방의 입에서는 저주 섞인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누군가 재빠르게 흙 묻은 양말을 입에 물려 그의 더러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연화는 할멈이 쓰러지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가 할멈을 부둥켜 안았는데 다행히 칼날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늙은 몸에 입은 상처라 피가 제법 많이 흐르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입고 있던 저고리 고름을 찢어 상처 부위를 단단히 묶어 지혈을 하고 주머니에 남아있던 지혈 효과가 있는 약초 가루를 상처 위에 뿌렸습니다. 할멈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대감마님은 무사하시냐? 라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주인을 먼저 걱정하는 할멈의 충심에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 할머니 덕분에 무사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도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박대감은 쓰러진 할멈을 보며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는데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늙은 종이 또다시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셨습니다. 대감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할멈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할멈의 백발을 쓸어 넘겨주셨습니다. 할멈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하게. 내 눈이 멀어 자네가 이 고초를 겪는구려. 대감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멈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리거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집안의 비극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너무나 믿었던 혹은 너무나 무관심했던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것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서방이 완전히 제압되자 대감은 엄숙한 표정으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밤바람이 대감의 도포자락을 휘날리게 했고 횃불의 불빛이 대감의 얼굴에 비장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대감은 묶여있는 최서방을 내려다보며 더 이상 자비란 없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저 자를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사되게 모든 죄상을 낱낱이 고할 것이다. 살인 미수와 횡령 그리고 주인을 능멸한 죄까지 그 어떤 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을 청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 서방을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서방은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으붑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악의 축이 사라진 마당에는 비로소 맑은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서방이 사라진 후 연화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수습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최 서방이 남긴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하인들을 시켜 사랑채 곳곳에 숨겨져 있던 정체불명의 약재들과 최 서방이 쓰던 물건들을 모두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작불 위에 그것들을 던져 넣어 모두 태워버리도록 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사람들은 그 냄새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이 연기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하인들은 그동안 눌려왔던 공포심을 떨쳐버리고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대감은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사죄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내 불찰로 인해 마을이 시끄러웠고 자네들의 삶이 고단해졌네. 내 병을 핑계로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니 낯을 들 수가 없네. 대감의 사과에 마을 사람들은 황송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요, 대감마님. 이제라도 쾌차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대감마님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촌장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대변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들고 약속했습니다. 내 오늘부로 최 서방이 올린 소장료는 모두 없던 일로 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걷어간 곡식은 곡간을 열어 모두 돌려주겠네. 그리고 내 몸이 허락하는 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 눈으로 직접 살림을 살필 것이네. 대감의 통 큰 결단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 대감마님 만세. 우리 대감마님이 돌아오셨다. 여기저기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처럼 변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연화의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나와 연화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네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고 그제야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다리는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대감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양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창문을 활짝 열어 밤 공기를 들이니 한결 상쾌해졌습니다. 연화는 다시 한번 대감의 다리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독기운은 많이 빠졌지만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과 뼈가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매일 약초물로 찜질을 해드리고 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대감은 연화의 말을 마치 의원의 처방처럼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대감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솥단지가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감의 쾌유를 축하하고 악귀가 물러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안악들은 집에서 가져온 나물과 떡을 내놓았고 대감은 곡간에서 쌀과 고기를 내어
국밥을 끓이게 했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지자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거참 연화 그 어린 것이 어찌 그리 용한 재주를 가졌을꼬. 한 노인이 혀를 내두르며 말하자 옆에 있던 안악이 산신령이 도운 개지. 평소에 그리 착하더니 복을 받은 개야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연화는 할멈을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드리고 미음을 쑤어왔습니다. 할멈은 연화가 떠먹여주는 미음을 받아드시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할멈의 칭찬에 연화는 쑥스러워하며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도 못했을 일이에요. 할머니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할멈은 편안한 얼굴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연화의 앞길을 비춰주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구석 평상에는 박대감이 앉아 마을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대감은 옆자리를 내어주시며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연화야, 이리 와서 앉거라.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다시 사람들 얼굴을 보는구나. 연화는 조심스럽게 평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여기고 귀하게 대할 것이니 여러분도 그리 알아주십시오. 대감의 파격적인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환호했습니다. 하녀의 딸이 대감의 양녀 다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연화의 공을 생각하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말씀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마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화가 손사래를 치자 대감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더냐.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귀한 것이지. 너는 이미 의원보다 훌륭한 의술을 가졌고 장수보다 용감한 심장을 가졌다. 내 너에게 글을 가르치고 의술을 더 배우게 하여 훌륭한 의원으로 키워보고 싶구나. 대감의 말씀은 연화가 꿈속에서나 그려보았던 일이었습니다. 의원이 되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그것은 연화가 막연하게 품어왔던 소망이었습니다. 연화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지만 소란스럽거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며 그동안 삭막했던 마을 인심을 다시금 훈훈하게 데워나갔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끊임없이 음식을 내오면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습니다. 딸이 대감마님의 인정을 받고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모습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좋았던 것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타오르는 모닥불은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그들의 그림자는 춤을 추듯 일렁겼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연화야 고맙다. 다음에 만난 것 좀 해다 주마.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인사를 남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이 다시 조용해지자 대감과 연화는 모닥불 앞에 남아 마지막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어둠을 밝히고 몸을 녹여주기도 하지. 힘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최서방은 그 힘을 남을 해치는 데 썼지만 너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썼구나. 나는 오늘 너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대감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말에 연화는 마음속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다리를 덮어드리기 위해 무릎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밤 공기가 찹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연화의 말에 대감은 그래 들어가자꾸나. 내일은 날이 더 맑을 것 같구나 라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대감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지팡이에 의지하는 힘은 전보다 훨씬 굳세 보였습니다. 연화는 대감을 부축하여 사랑채로 모셔다 드리고 자신도 부엌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발 뻗고 자거라 하며 이부자리를 봐주셨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품에 파고들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였고 고단한 싸움이었지만 그 끝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대감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머물던 방은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청소를 하여 묵은 때를 벗겨냈습니다. 대감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천천히 거니시며 뜰에 핀 국화꽃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아직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었지만 대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인들도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대감도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있던 음습한 기운은 사라지고 가을 햇살처럼 투명하고 맑은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화는 이른 아침부터 약탕기 앞에 앉아 대감의 회복을 도울 보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의 다리는 약은 독을 빼는 약이 아니라 기력을 보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녹각탕이었습니다. 약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자 지나가던 하인들이 어이구 냄새만 맡아도 힘이 솟네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연화는 부채질을 하며 씩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약을 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대감마님을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연화의 부채질에 맞춰 약탕기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것은 마치 연화의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관에서 포졸들이 나와 최서방의 죄상을 조사하고 갔습니다. 대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했고 연화와 할멈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최서방은 옥에 갇혀 자신의 죄를 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대감의 집에는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가는 다시 채워질 것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감마님의 곁에는 지혜롭고 충직한 연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대감은 연화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붓과 먹 그리고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글 공부를 시작하자꾸나. 천자문부터 차근차근 익히면 머지않아 의서도 읽을 수 있을 게다. 대감은 연화에게 붙잡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화의 손은 호미를 잡는 것보다 붓을 잡는 것이 더 어색하고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서툰 획이 그어질 때마다 연화의 새로운 세상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노래를 불렀고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연화의 꿈은 영글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시계는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붉게 타오르던 단풍은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갔고 아침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기와 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의 집안은 바깥 날씨와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 같은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채 아궁이에는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라 구들장을 뜨끈하게 데웠고 굴뚝에서는 평화로운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마을의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저 집안에 다시 복이 들어왔구나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지나가던 까치들도 감나무 가지에 앉아 반가운 소식을 전하듯 깍깍 울어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묵은 먼지가 털리고 윤이 나기 시작했으며 하인들의 얼굴에도 생기와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박대감의 다리는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에 온 체중을 싣고 겨우 한 발자국을 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힘이 붙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감의 다리를 약물로 씻기고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로 만든 고약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걸음마 연습을 할 때면 옆에서 그림자처럼 붙어서 혹여나 넘어지실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대감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걷는 연습을 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게 다 내 덕분이다, 내 덕분이야 하시며 연화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서툴러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대감마님의 병구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움으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감은 약속대로 연화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연화의 습득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천자문을 뗀 지 불과 보름 만에 동몽선습을 읽기 시작했고 붓글씨 또한 제법 힘이 실려 먹향 가득한 글자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대감은 연화가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허허허, 네가 사내로 태어났다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을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연화는 밤늦게까지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느라 눈이 침침해질 때도 있었지만 글 속에 담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연화에게 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감은 연화를 불러 사랑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야, 저기에 있는 의서들이 보이느냐? 내 조부께서 모으신 귀한 책들이다. 이제부터는 저 책들을 네가 마음껏 읽도록 하여라. 연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보감 제중심편 같은 유명한 의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건너온 희귀한 약초 서적들도 꽂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인체의 신비와 약초의 효능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책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의원이 되어 대감마님처럼 병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겠노라고. 그날부터 연화의 손에는 부직갱이 대신 책이 들려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눈부신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 위로는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함이 깃들어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핀 눈꽃은 수정처럼 반짝였습니다. 대감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대감은 옆에 서 있는 연화에게 오늘 같은 날은 마당을 한번 걸어보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끄러우실 텐데요 라고 만류했지만 대감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화는 마당의 눈을 빗자루로 쓸어 길을 만들고
대감이 잡을 수 있도록 튼튼한 지팡이를 대령했습니다. 대감은 대돌 위에 신발을 신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옮기셨습니다. 하인들과 행랑 할멈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감나무까지 걸어가시더니 지팡이를 잠시 내려놓고 두 발로 꼿꼿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눈을 맞으셨습니다. 아, 내 두 다리로 이 눈을 밟다니 꿈만 같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걷는다는 행위를 넘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생명의 환희였습니다. 행랑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주책맞게 눈물이 난다며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대감의 건강이 회복되자 마을의 살림살이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대감은 최서방이 횡령했던 재산을 환수하여 마을의 다리를 고치고 가난한 집들의 지붕을 개량하는 데 썼습니다. 또한 겨울을 나기 힘든 독거노인들에게는 땔감과 쌀을 넉넉히 나누어 주어 춥고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대감마님 대꿀뚝 연기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예전에 인자하고 덕망 높은 박대감의 명성이 다시금 온 고을에 퍼져나갔고 다른 마을 사람들조차 박대감의 덕을 보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대감의 집 사랑채는 다시금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려주셨습니다.